시장의 흐름은 상승 압력 쪽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좀 효과는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집값이 더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토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가장 이슈, 관심사는 공급 대책을 위시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어떤 그 플랜, 네. 어떤 그 기조,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사실 이제 임기 시작한 지 한 2달 좀 넘었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던 이제 탄핵 정국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뭔가 계획을 세워서 네. 이제 제대로 발표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확실한 것부터 짚어가자면 유동성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고, 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 50% 미만이다. 다른 나라들은 100% 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실제로 당선된 직후에도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곧바로 이제 정권 초기부터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네. 하면서 통과시키면서 이제 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도 지금 이번에도 동결은 됐지만 금리 인하 기조도 변화가 없다고 봤을 때는 유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확대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싶어 하나, 요즘 대주주 양도세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선 세금부터 본다면 유동성이 확대되지만 어쨌든 재정이 투입이 많이 되면 재원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디선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했을 때는 무리하게 1주택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1주택자들의 표심을 훼손시키는 증세는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서울 1주택자들을 표심을 잃으면서 정권을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쪽의 고가주택 위주의 1주택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증세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더더욱 이제 서울의 다른 구에 보유세를 올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서울 득표율이 45.7%였고 네. 이번 대선에서 47.1%로 1.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말인즉슨 만에 하나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서울에서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도 이제 약간 지역별로 나눠서 증대를 하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은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빨래야 3, 4년 뒤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좀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좀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 네. 그 유동성을 1차적으로 대출 규제로 좀 잠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 네. 간 돈을 그러면 세금으로 회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유동성 확대도 예고된 미래고 공급 부족도 예고된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값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정부가 모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좀 옥죄는 걸로 해서 최대한 좀 부동산 시장에 흐르는 걸 막고, 또 하나의 트리거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의 DSR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연 이 부분을 건드릴까 말 것인가가 이거 되게 건드리면 촉이에요. 네. 근데 선거가 가능한가요, 이게?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네. 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맞아요. 누가 달 것이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공급 감소가 점점 심해질 것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정부는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세가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를 하는 그러한 걸 좀 마음속에 깊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약간 언론이나 이쪽에 흘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지율이 낮으면 선거의 승패를 감안해서 그 규제를 시행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세를 줄여도 네. 결국에는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네. 반전세로 바뀌거나. 네. 그러면은 아마 그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원래 5억에 살았는데 3억에 100만 원, 네. 3억에 120으로 반전세로 간다. 네.
그러면 이게 또 화가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건드리지 못한 네. 규제였기 때문에 분명 위험 부담이 있어서 쉽게 시행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떠한 계기가 있든 만일 지지율이 높으면 네. 사실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지지율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공급 감소가 예정돼서 매매가도 전세가도 오를 걸 감안한다면 그 효과를 좀 감안해서 좀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를 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심 위반의 상황이 두렵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처럼 네.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넣는 게 아니라 총액 제한에 걸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한테도 타격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현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DSR 규제에 넣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서 집을 말씀하신 대로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예를 들면 뭐 지금 5억이라고 한다면 3억으로 줄여버리면 그러면 약간 고가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네. 중하급지의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고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침 그러한 곳들이 이번에 대선에서도 민주당 현 정부에 크게 투표를 주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규제하는 것도 또 상대적으로 별 꺼리낌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3억 원에 제한해 버리면 서울에 10억 이상 전세가에 들어가려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7억 이상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네. 허들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한 집값으로 치면 한 18억에서 한 20억 넘어가야지만 뭐 약간 좀 타격을 주는 거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는 해볼 수도 있겠다. 네. 이번에 또 책을 쓰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재명 시대의 어떤 중장기적 플랜, 네. 뭐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세는 시장의 흐름은 상승 압력 쪽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첫 네.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미 건설사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기축 집값이 떨어지면 신축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현재 2024년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하게 2024년에 서울은 신축 분양가가 기축 집값 평단가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축 집값이 안 올라가면 신축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점차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감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집값이 더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원래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네. 생각했었던 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맞습니다. 뭐 공급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지금 약간 군불대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 세금 증세하고 약간 다시 뭐 다주택 규제도 안 풀고 네. 뭐 오히려 이제는 1주택 고가주택인 사람도 이제 뭐 규제를 하려는 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존 민주당 정권의 연장선이니까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계승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소위 말하는 시즌 2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저는 같은 시즌2가 된다 해도 네. 결과는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 때의 좀 펀더멘탈이 다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가율이 감안하면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가율이 지금보다 많이 높았거든요. 네. 2019년 12월에 이제 12.17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도 전세가율이 사실은 서울 전세가율이 거의 50% 후반대, 그러니까 60%보다 좀 낮은 상태였는데 네. 지금의 전세가율은 52%로 지금 많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매매가를 뒷받침하는 전세가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 2019년 12월에 대출 규제 발표했을 때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31%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7%고 그게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네. 2분기는 9월 말에 발표하는데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전세가율도 더 낮아졌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2019년보다 지금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규제라고 해도 좀 받아들이는 시장의 강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즌2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화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6년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소위 말하는 주임사 만기 물량이 많이 나오는 네. 해거든요. 2018년에 주임사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2026년 8년 이후인 2026년에 만료가 되는 물량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2026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2026년에 만료가 되면 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다만 주임사 물량이 보니까 각 핵심지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각 도에 많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분들이 매물을 던진다 그러면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그 도에 매물을 많이 던질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크게 강화 안 하고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더 완화할 경우는 그분들이 아마 매도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기가 돼도 그동안 전월세가가 낮게 살아온 세입자분들이 그때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더 실거주를 연장시키면 이제 매도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장기 임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따르면 이제 8년 임대하면 50% 공제해주고 양도세를 2년 추가 연장하면 70%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가능하면 2년 뒤에 더 팔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더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시키냐 완화시키냐 이 부분이 2026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로 갈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네.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결국에 뭐 매매를 누르거나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악수 중에 하나가 그 보유세 강화는 그 해도 되는 시기와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급이 부족할 때. 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할 때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조세 전가 현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이 조세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전월세가 부족할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연세대 경제학부의 성태현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금을 올리는 거의 최악은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 특히 공급이 부족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일 때 세금을 올려버리면 그것이 반드시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제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26년부터 공급이 감소되는데 보유세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세입자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매수세랄까요? 네. 이런 거를 잡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또 느끼면 전세가 튈 텐데. 동의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일 보유세를 강화 안 하면 예를 들면 주임사 만료되신 분들도 아마 안 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전월세가를 이제 그동안 한 방에 막 올려버리겠죠. 올려버릴 수 있고 물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대부분 쓰시겠지만 거기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이 대신 양극화는 양극화 완화가 오히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극화 완화의 첫 번째 첩경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어느 정부도 건드리기 쉽지 않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1주택 가구가 줄고 3주택 이상 가구가 늘 때 집값이 덜 올랐고요. 네. 다주택 가구가 3주택 이상 가구가 줄고 1주택 가구가 늘었을 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주택자들이 약간 순기능, 악기능이 다 있지만 순기능 측면에서는 약간 다주택자가 많으면 전세 상승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갭 투자까지 억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매 상승세를 오히려 약간 훼손시키는 게 오히려 과거 최근 7년 동안 다주택자가 늘면 집값이 덜 오르고 다주택자가 줄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좀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주택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네. 전월세가 안정되면 네. 가격 상승도 제한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재화의 그 매점 매석 행위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건 특정 재화를 막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매점 매석하면 그 재화가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은 좀 다른 게 이거는 집을 매점 매석을 해도 결국은 임대로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쟁겨놓는 게 아니라 임대를 내놓기 때문에 전월세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오히려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매점 매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빈집으로 두면 네. 뭐 그러면 매점 매석일 수 있지만 맞습니다. 사실 뭐 빈집으로 두려고 집을 사는 경우는 뭐 별로 없는데 대부분 이제 전월세를 주니까 상대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면 전세가 안 올라가니까 네. 매수세도 좀 덜 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이제 조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상생 관계일 텐데 네. 이거의 어떤 지금 정부 정책은 반대잖아요. 지금 실거주하고 갭 투자하지 말고 있는 것도 팔아서 하나로 합쳐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흘러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봤을 때는 과거 민주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좀 보이고 그런 걸 감안하면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완화될 현상은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 또 하나 정책의 문제는 저는 이제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를 이주비 대출에도 먹였다는 게 좀 심상치 않은 부분 같거든요. 사실은 후보 당시에 이제 공급 확대를 하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한 발언에 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해버리면 예를 들면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1+1으로 분양받는 조합원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2주택자를 간주돼서 아예 이주비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이주비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해버리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요지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못 옮기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정비사업 동력을 상실시켜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약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정책과는 좀 배치되는 규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이 약간 과거 민주당 정부와 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푸는 거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여당이니까 풀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내일도 풀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좀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오히려 집값을 덜 올리게 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오히려 전월세가를 공급 감소에 대비해서 전월세가를 안정시키고 세입자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게 다주택자 규제를 해야지 집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분들이 오히려 기뻐할 거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공급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또 그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과거에도 뭐 계속 그 정부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발표는 했었는데 실제 공급은 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공급 대책을 또 발표하겠지만 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공급이 될 만한 거를 꺼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과거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은 공사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내세운다고 해도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좀 효과는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 효과를 발휘하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전월세가 안정을 하려면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인건비 자체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 자체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 같고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좀 터놓고 좀 전문가들 이야기도 청취하면서 좀 규제를 푸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9월달에 나온다는 공급 대책도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그 로또 청약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환수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멘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차익을 뭐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공급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그런 부분은 전혀 공급 확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진짜 그냥 다 터놓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짜깁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모든 걸 좀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죠. 지금은 약간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뭐 가져가려고 하는 조금 환수한다 가져가거나 뭐 이런 거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관도 이제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공급에는 좀 악영향 아닙니까? 악영향이고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것 같아요. 공급 감소가 이미 적어도 28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또는 말씀하신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과격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공급 확대한다고 공급이 확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정성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 좀 풀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주택수에서 빼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급 감소 확정적이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지금 너나 나나 아파트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분산시키려면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과연 풀어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